네, 우리 주식시장 오늘장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급락세는 멈추긴 했었지만요. 어제 반등했고 오늘은 하락 출발하는데 급락을 멈추긴 했지만 어쨌든 또 반등하다가 다시 또 언제든 출렁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들은 완전히 추세 복귀하기 전까지는 좀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9월이든 12월이든 어쨌든 첫 번째로 시작하는 단계에서까지는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환율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도 중국 기업 이야기 좀 차분히 들어볼까요? 헬로우 차이나 현대증권 김구남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구남입니다. 네, 팀장님 좀 차분하게 중국 기업 이야기 해봐도 괜찮을까요? 예, 이제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데 이걸 좀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오늘 어떤 기업을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 그러면 한국 시장에 있는 은행 참 지루하죠?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은행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에 있는 은행도 역시 재미없고 지루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타이밍이 제가 보기에 은행을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은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목을요, 중국 주식시장의 기관화 장세가 시작됐다. 이렇게 딱 잡아주시니까 뭔가 좀 마음이 설레일 것 같기도 하고. 기관이 주도를 한다면 주식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감 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좀 하나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주신 이유와 함께 은행주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예,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것은 중국에서 기관화 장세가 사실 중국 현재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사실 기관화 장세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기관화 장세를 왜 시작했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시작은 중국 근대화와 함께 은행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주역은 국유은행이라고 저는 먼저 단언을 하겠습니다.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은 사실 제조업을 통해서 발전해온 국가죠. 중국 제조업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정부에서 먼저 국유기업을 설립을 합니다. 국유기업을 설립한 다음에 국유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고용을 해서 영업을 하면서 그 기업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고용된 인민들도 돈을 벌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다 다시 은행에 저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당시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시장 같은 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다시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돈은 다시 또 그 기업을 만들고 고용을 하고 다시 또 그 돈은 다시 또 은행으로 또 들어가고 이런 선순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면서 은행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상업은행의 순이익이 중국 전체 상장 회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 지금 7%로 많이 줄긴 했지만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예금 금리가 3%, 4%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수익을 사실상 은행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업에 대출할 때의 예대 금리 차가 3% 이상이 좀 벌어져 있었는데요. 결국 사실 중국 상업은행들은 땅 짓고 헤엄치는 영업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은행의 지분이 50% 이상이 사실상 다 국유 기업이 국가의 소유거든요. 사실상은 은행이 중국에서는 공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도 5% 이상씩 꾸준히 주고 있고요. 수익도 많이 나고 배당도 많이 주는 전형적인 공사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중국의 은행업이 이어져 왔었는데, 다시 최근에 중국이 이제 G2 국가로 올라서면서, 현재까지와의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 해서 나온 게 지금 중국의 금융개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증시 개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안에 아마 진행될 거로 보이는 금리 자유화, 그 다음에 환율 자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하려는 것은 사실 위안화 국제화거든요. 우리가 2007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이걸 가지고 200년 만에 나타난 최대 위기였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물론 결과를 놓고 하는 얘기지만 쉽게 넘어갔거든요. 그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달러의 기축통화로 인해서 그 미국에서 발생한 리스크를 전 세계로 나눴다라고 이렇게 요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그 금융개혁을 통한 그 위안화의 국제화가 지금 현재 중국의 갖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금융개혁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금리와 환율이 자유화가 되고 금융시장이 개방이 된다면 은행 쪽도 결국 이제 지금까지 정부의 보호 아래서 발전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무한경쟁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은행 쪽도 이제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화하느냐, 결국 서비스 다양화가 이루어질 테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그 금융기관과의 혼합 경영 형태가 아마 조만간 추진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국가에서 경제를 좀 많이 제어를 하면서 금리나 환율이나 좀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화하고 금융시장도 개방하는 과정. 지금 뭐 주식시장도, 그래서 후강통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단계고요. 앞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뭐 90년대 전후에 겪었던 그런 외국인 투자자로 개방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더 성장하고 안정화되는 단계를 중국 주식시장도 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사실 지금 그것만 봐도 투자할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팀장님. 예.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 자체가 특히 기축통화가 되면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은행업종이 수혜를 받는다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중심의 기업들이죠. 수출을 하고 나면은 결제를 달러로 합니다. 달러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위안화로 바꿔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그 환전 수요라든가 자금의 이동은 결국 달러를 취급하는 미국에 있는 대형 은행들이 다 그 수익을 다 가져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된다면은 결국 위안화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유럽에다가 TV를 팔고 대금을 달러나 유로화가 아닌 위안화로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중국에 있는 은행들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공상은행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마시는 테마에서 국내 주식에서도 금융주가 한번 나왔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이러한 좀 금융주의 메리트가 이제 부각될 수 있다. 펀더멘털도 좋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셨는데 공상은행은 어떤가요? 예, 지금 공상은행은 굉장히 익숙하신 게요. 우리나라에도 공상은행 지점이 몇 개 있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고요. 2012년에 세계 1위였죠. 시가총액 세계 1위였어요. 지금은 물론 이제 미국의 다른 은행이 1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직원 수가 36만 명이나 일단 굉장히 큰 은행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다 합쳐도, 상대도 안 되죠. 그 정도 굉장히 큰 은행인데요. 이 은행은 사실 1984년도에 만들어진 은행인데, 중국의 그 당시에 은행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민은행. 우리나라 치면은 한국은행이었죠. 한국은행의 밑에 그 부문 중에 상업에 해당하는 부문들이 있었는데 그 부문을 분리해서 만들어놓은 은행이 공상은행입니다. 일단 현재 재무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도표가 나오고 있을 텐데, 2012년, 2013년, 2014년 비슷비슷합니다. 매출도 비슷하고요.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긴 했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PER도 비슷비슷하고요. 현금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안정성을 논하기에는 좀 필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변동이 없는 회사입니다. PER이 5에 해당한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낮다라는 얘기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5년, 10년 뒤에 수익이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그 수익을 지금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는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지만 향후 5년 뒤에도 비슷할 것 같다. 이 수익일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변화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금융계획을 통해서 그 증권이나 보험업종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면, 증권보험이 지금 밸류에이션이 중국에서는 한 15에서 20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은행보다 한 4배에서 5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 성장성을 좀 사실 기대하면서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국 기업들 은행주들끼리 비교를 해주실 건가요? 예, 은행주들끼리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지붕 네 가족이라고 썼는데요. 도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중국의 4대 상업은행은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이 네 가지 은행입니다. 자, 시가총액 보시면 1조 위엔 안팎 비슷하고요. 매출 구성 보시면은 기업금융, 개인금융 해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분야가 80%에서 80% 정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업무가 뭐 한 10에서 20% 정도 비슷하죠. PER도 지금, 이건 최근 PER입니다. 어제 기준 PER인데, 중국은행이 약간 높긴 하지만 6에서 7 정도 왔다 갔다. 사실상 쌍둥이죠. 4개의 은행이 사실상 네 쌍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쌍둥이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중국 회금공사라고요. 재정부 산하의 국부펀드인 PIC의 자회사가 중앙회금공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 네 은행을 포함해서 우리 중신증권이라든가 인수보험 같은 금융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공사입니다. 결국 뭐 아버지도 똑같고 하는 것도 똑같고 사실상 네 쌍둥이에 가까운데요. 이 회사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특징 한국의 은행과 비교한 내용을 보시면은 공상은행은 처음에 이름 자체가 이제 상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업 대출을 주로 하려고 만들어진 회사였고요. 근데 건설은행은 그야말로 건설, 부동산 쪽 관련된 은행이었습니다. 그다음 농업은행은 중국의 농업 발전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농업 관련된 대출과 금융 업무를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고요. 중국은행은 외환 담당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기업은행, 주택은행, 농협, 외환은행 이렇게 예전에 한국의 국책은행들처럼 처음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 보니까 이 회사들의 변화와 개혁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국영기업들 개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고요. 은행 쪽도 변화가 지금 아마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가을쯤 되면은 은행에 대한 변화안이 좀 나올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의 대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의 변화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것이 결국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형 은행을 만들자라는 게 중국의 금융 변화의 방향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은행들의 목적은 결국 세계 5위권에 드는 대형 IB가 돼서 중국의 자금, 많은 돈을 해외로 내보내고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중국에 있는 은행 기업들이 세계에 나가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라는 게 중국 정부가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규모도 5위권에는 들어가죠? 은행들요? 예. 순자산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IB 업무에 있어서는 워낙 낙수인 상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규모는 사실 덩치는 큰데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전반적으로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좀 선진화된 시스템이나 또 서비스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좀 더 금융 개혁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공상은행 그러면 아까 앞서서 기관화 장세도 제목으로 달아주셨던 만큼 기관이 주도하는 주식으로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 세워주시죠. 예. 투자 전략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요. 중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유동성 위험이었죠.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외인들도 지금 다 떠나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MSCI 편입도 안 됐고요. 이 원인을 이런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시장 전체에 개인 투자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안전판을 좀 누군가가 많이 이유 없이 빠질 때 좀 잡아주고 또 이유 없이 올라갈 때 좀 그 부분을 좀 팔아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제가 중국은 이미 기관 장사 시작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결국 그 정부가 이 부분을 좀 줄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증권공사의 2조 위안의 자금이 그 시장 안전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마 그 신문기사 같은 거 보셔서 아실 건데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80년대 증강기금이 등장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기관화 장세가 조금 시작되었죠. 그 증강기금이 뭘 했는가 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아실 겁니다. 증강기금이 장 빠지면 그 당시에 삼성전자, 한전, 포스코를 샀습니다. 지금 똑같이 증권공사도 장이 빠지게 될 때 뭘 먼저 사냐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 큰 에너지, 은행, 보험 이런 것들로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시장이 심하게 급락하거나 심하게 급등했을 때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기관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기관이 투자자가 해야 되는 성격을 이미 지금 시작됐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 테고요.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아마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 들어온다면 또 뭘 사겠습니까? 결국은 그 변동성이 낮은 저포주 쪽으로 시장이 이동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은행주들은 지금 당장의 변화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할 만한 장기 투자에 아주 최적합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제시해 주셨나요? 아니요. 이제 하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2014년 봄부터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11월에 후반기 시작되면서 한 5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상승했던 것도 사실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라든가 주식시장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갑자기 모르는 주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제일 쉬운 주식, 은행주로 매수가 몰리면서 상승했던 것 같고요. 그때 이후로 그때 5원이 넘어갔죠. 그때 이후로 사실상 약 한 6, 7개월간 박스권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박스 하단이 이제 최근에 다시 박스 하단이 4.7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중기가 다 가능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점인 4.7 아래에서는 언제든지 매수하셔서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인 매수 가격은 4.5 안팎인데, 지금 현재 가격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 6원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5천선 찍고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은행주를 추천하는 분들이 헬로차이나에서 좀 늘어나고 있네요. 오늘은 공상은행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